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그 다음에 올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네. 지금은 던지시면 안 되고 본부장님 그래도 한 2, 3개월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뵈면 되게 좀 짧은 것 같은데 한 2달만 지나도 근데 사실 우리가 친한 친구들도 사이에 나오면 저희가 이제 보통 30대, 40대, 50대 되면 나이가 들수록 친한 친구들도 2달에 한 번 만나면 정말 친한 친구겠죠. 그렇죠. 저희 지금 같은 친구들을 벌써 한 3개월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자주 만나요. 예전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네네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뭐, 힘들었죠. 예측이 참 요즘같이 잘 안 맞는 때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2008년 이후에 2008년에 이제 제대로 대세하락장 맞추고 나서 뭐 10몇 년 만에 연거퍼 3번을 얻어맞았죠. 자, 오늘 뭐 여러 이야기 하겠지만 본부장님이 예측이 틀렸다. 뭐 어쨌든 그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흐름의 변화가 이제 생겼던 건데 원래 이제 기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2월 달에 실적이 결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실적이 나오면 그때 한번 시장이 먼저 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가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중간 조정이 있는 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연간 단위로 수익률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 좋지 않다라는 게 마이너스 수익률은 아니고 한 자릿수의 수익률 정도가 나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 11월부터 조정이 들어와 버린 거죠. 왜냐하면 미 연준이 그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죠.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더딜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파웰 의장이 세게 얘기가 들어올 때가 아마 1, 4분기는 한 2월은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말은 굉장히 빨리 바꾼 거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물론 그럴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11월 달 완전히 스탠스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는 한참 뒤야.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미리 조정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벤트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 케이스. 연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죠. 우리가 이제 북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북경 올림픽이 지나자마자 이제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유가나든지 원자재 가격이 튀었고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세기를 박은 게 시진핑이죠. 아니죠, 상해. 상해 봉쇄. 원래 이제 그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면서 금리 인하, 뭐 적극 재정 정책 이렇게 쓰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계속 절상을 하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를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봉쇄 그런 식으로. 그런데 봉쇄를 하는 대신에 이제 원래 풀려고 했던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는 예측보다 빨리 들어왔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뉴스는 예측보다 늦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증시는 이런 조정 구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죠. 너무 예측을 원래 이제 만약에 빨리 일어났다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일어났는데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올해를 상저하고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고는 3, 4분기 후반 정도부터
4, 4분기 말까지로 보고 있어서 그 시각에 대한 지금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왜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 제가 뭐 연거푸 지금 거의 한 11월부터 한 5개월 정도까지 지금 틀리고 있다는 게 인정을 해야죠, 그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꾸중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중간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뷰를 바꾸진 않으시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난 주말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파웰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50bp를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쭉 밀렸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밀렸고, 월요일 날 반등하는 듯 했으나 또 화요일 날 밀렸고, 그래서 이런 모습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경기 침체로 안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변화는 없지만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어떤 연장을 시키고 있다. 근데 특히 좀 과거의 예를 들여다봤었을 때도 사실은 좀 조정이 이제 왜냐하면 미 연준 의장과 이 총재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자꾸 94년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94년. 네. 그래서 1994년도에 시장 흐름을 계속 예측을 했었다면 아니면 또 긴축의 속도가 예측보다 훨씬 빨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보통 그 기본적인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긴축 속도에 따라서 변동성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대세 하락장이랑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까지 틀려버리면 정말 힘들겠습니다만 지켜보시죠. 네. 현재는 어쨌든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맑아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준비하신 건 그런 이제 근거들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먹구름이 껴서 막 변동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기에도 참 많이 빠졌으니까 힘들어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정말 막 폭풍과 몰아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재난 케이스로 가는 그 시나리오는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아무튼 계속 숫자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이제 빨라지는 긴축 속도, 길어지는 변동성, 그래도 중간 조정으로 판단 시작해 보시죠. 네, 그러시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리의 인상 속도가 원래 작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파웰 의장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말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의 꼭지가 11월 22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또 금리를 올리는 게 뭐 올해 한 뭐 1% 미만, 뭐 0.5%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은 파웰 의장과 이제 이 블러드 총재 가장 매파적인 이분의 얘기보다도 더 많이 나가고 있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 연준의 얘기를 완전히 이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더 세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보통 시장이 올라가기 힘들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겠죠. 이제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예, 그래서 5월 4일 날 이제는 이제 뭐 0.25%는 물 건너갔고요. 예, 0.5% 올리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오르는 속도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사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평평한 거는 가기가 쉽잖아요. 경사를 좀 올렸어. 0.25%. 그러면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죠. 0.5 더 힘들어지죠. 요즘에 0.75 헬스장 가면 런닝머신도 여기에 경사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그렇죠. 좀 뛰는 사람이 칼로리도 더 많이 짜증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5월 4일 날은 이제 0.5%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까지는 2.5%까지 올리는 거. 그게 이제 97.6%고요. 2.75%까지 올리는 게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6번 중에서 3차례, 4차례를 0.5%로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확 당겨가지고 0.5, 0.75 이런 식으로 속도가 0.25, 0.5, 0.7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있을 때는 시장이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 연준의 예측과 시장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상반기 말까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어쨌든 간에 이제 속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는 2.5에서 2.75까지 연말이고 6월 말까지 예측이 지금 3%에서 3.5% 사이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2.75를 올렸고 내년에는 거기다 플러스 겨우 뭐 0.5에서 0.75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는 건 맞죠. 그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보시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 여기서 0.25 속도가 0.5, 0.75. 이 속도가 이제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장이 반등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원래 기존은 한번 올렸을 때 이때부터 이제 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평평하게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2분기 때는 5월, 6월도 그리 이제 하기는 좋은 장은 아니겠네요. 가팔라지는 구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진다는 폭은 뭐 아마 5% 언저리일 거예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근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버티냐. 5% 빠지기 때문에 다 던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빠져도 5%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버티려면은 종목을 사야죠. 그러니까 실적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돈 벌기 어려운 시기. 그냥 어떤 때는 뭘 해도 다 그냥 이게 이제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바닥부터 올라갈 때는 그냥 뭘 사도 다 올라가는 때고. 근데 지금은 막 다들 이제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2, 4분기는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3, 4분기, 4, 4분기에 가면은 좀 더 이제 숨을 쉬기가 편한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예측이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원래는 천천히 긴축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지만 훨씬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됐냐면 1994년 이후에는 미 연준이 단 한 번도 금리를 빠른 긴축 사이클을 올린 적이 없어요. 여러 번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올린 적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천천히 올렸던 사이클 보시면 46년, 55년, 58년, 67년, 77년 그리고 나서 99년, 2004년, 2016년 다 이제 최근에는 다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올렸던 구간이 68년, 73년, 80년, 87년, 94년 이때예요. 쭉. 예. 그래서 9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올렸던 이 사이클들은 다 금리를 천천히 올렸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금리를 처음 올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근데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고 나서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250일이 지나고 나서도 회복을 못하는 요 지금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스트레칭이 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요 이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렸던 구간은 이렇게 쭉 올라요. 오르다가 이제 부러지고 확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빨리 올렸던 구간은 이렇게 떨어져요. 옆으로 기는 기간이 오래 가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지금 방송 찍는 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예? 오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매크로가 실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틀리는 건 뭐냐면, 이 측은 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네.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이거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리는 거죠.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 아예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대세 하락장 시작된 게 아니냐. 이거 뭐 경기 침체 바로 오겠네. 중국이 저렇게 셧다운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긴축을 하는데 뭐 금방 꺼지겠네.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은 지금 큰일 났네.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말까지 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정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종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만약 그게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려도 괜찮다. 기업들 펀드멘탈 좋네. 실적 좋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안 오네. 네. 앞으로 당분간 안 오겠네. 이런 이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걸 갖다가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은 파셔야죠. 왜냐하면 보통 대세 하락장이라는 것은 10에서 20% 빠지고 끝나지 않아요. 예, 미국의 대세 하락장은 최소 50% 이렇게 빠집니다. 많이 빠질 때. 예. 그래서 그 대세 하락장 굉장히 긴 사이클, 그러니까 뭐 한 10년짜리, 20년짜리 이런 긴 사이클에서 한번 부러지는 장이 오면 그게 보통 많이 빠지면 미니멈 35%, 어떨 때는 55%, 예, 35에서 55% 빠지는 장이 와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한다면 지금은 던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맞아서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그리고 내년 연말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시장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왜 미 연준의 총재들이 의장들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세게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매파적인 스탠스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미 연준은 어쨌든 해야 되는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것, 그죠? 물가 안정.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지금 고용 안정은 완전히 일어나고 있고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 스탠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 연준이 틀리려면은 고용 안정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금리 너무 빨리 올려서.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속도와 경기 침체와의 사이클이 잘 이거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근데 미 연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파적인 블러드 총재도 지금을 94년과 비교하자. 94년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 그렇지만 금리를 빨리 올렸고 빠른 긴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때의 시장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고 이 회색 구간들이 다 경기 침체예요. 근데 요 사이에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에 한 6개월 전에 폭락.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 6개월 전부터는 뭐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한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오겠네 한다면 지금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돼. 다 파셔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자, 그래서 미 연준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금리를 올리는 속도와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우리가 항상 이제 이걸 일드 커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 곡선. 그게 이제 인버트, 그러니까 역행이 되면 원래는 이런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가 더 높고 장기가 더 낮은 현상이 일어나면 은행에서는 돈을 갖다 예금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이거는 대출을 해줄수록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대출을 안 해주면 경제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단기금 이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단기금 이차 역전 왜 이게 경기 침체?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자면 잘 이해됐어요. 예, 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훅 떨어져 가지고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살짝 찍었었어요. 근데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경기 침체 오니까 팔아야 되겠죠.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예, 팔아야 되겠죠.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출이 늘고 있으면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10년 마이너스 2년을 더 많이 받다면 이제는 워낙 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 시대에서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3개월 쪽이랑 더 연관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미 연준이 얘기하는 94년과 비슷한 게 맞아요. 보시면 지금 고점이 2.07까지 갔었고요. 지금 한 1.9 정도 돼요. 요때가 94년이 비슷하죠. 1%대 중반. 만약에 요때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많이 내려와 있어야 되겠죠. 네, 이때와 비슷하다 그러면 많이 내려와 있어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 아니고 98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다.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는 타이밍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면 대출 증가율이 훅 줄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훅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훅 빠지죠. 하지만 빠지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대출이. 그럼 대출이 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를 하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지긴 해도 앞으로 미래를 좋게 생각하니까 대출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총 여신의 증가율도 보시면 9.3%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높은 숫자가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앞으로 대폭락장이 온다. 이건 아닌 거고요. 또한 이게 이제 기업 실적과도 연결이 되겠죠. 기업 실적이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마진이 축소가 빨리 돼서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몸을 사리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경기가 나빠지겠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코스트가 올라갔는데도 판매가 잘 되고 매출 증가율이 높고 그러면 경기 침체 안 오는 거고.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걱정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시장이 다 걱정을 하냐면 이게 이렇게 막 긴축 발작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푸니까 돈 힘으로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보통 돈을 풀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은 실적 장세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이 지금 막 줄은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긴축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축소를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막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돌리는 모델 중에서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립은 뛴다는 얘기잖아요. 립 모델은 뭐냐면 실적과 유동성을 같이 집어넣고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론 M2 증가율, 예금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적정 가치를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 이익률, 기업의 실적, 그것이 더 큰 파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고 유동성이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실적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버티고 있다면 그거는 시장이 대사락장을 넘어갈 가능성이 낮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적이 버티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게 대출 증가율이에요.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대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OE가 안 꺾이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금 증가율은 여기 이 고점에서 거의 20몇 %대잖아요. 이게 확 떨어져서 지금 7.85예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 이건 이제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과거의 고점 수준이 이 정도예요. 10%. 여기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출 증가율도 같이 떨어지면 그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이러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충분히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예금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대출 증가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예대율은 올라가겠죠. 예대율이라는 것은 예금과 대출의 그 비율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역대 최저치의 예대율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요 사이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이클보다도 훨씬 가파르요. 그죠? 네. 올라가는 게. 옛날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장이 왔었을 때 가파르죠. 94년입니다. 그죠? 가파르죠. 여기가 2004년이에요. 마찬가지로 80년대 중반. 네. 가파르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가다가 확 올라가요. 네. 78년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파르기가 이건 천천히 올라갔고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언제 꼭지를 치느냐가 시장의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저 가파르게 올 때는 증시는 다 올랐죠. 이게 경기 침체 사이에 올라가는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보통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런 모습 나오게, 요런 모습이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꺾이려면은 예대율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60.68%이기 때문에 76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뭐 16%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6%포인트를 올린다는 건 뭐냐면 예금이 안 늘어도 GDP가 거의 20% 올라야 돼요. 지금보다 사이즈가. 근데 시장이 꺾인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예대율뿐만 아니라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은 더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고 폭락장이 왔었을 때 숫자들을 보시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14%포인트 정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GDP가 15% 정도 더 늘어야죠. 그래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리 파는 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상황에서 미리 팔고 나가면 나중에 또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빨리 반등을 안 해. 이제 경기 침체 일어나겠네? 던져놨어. 네. 근데 이제 안 오르다가 점점 하반기로 가니까 네.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 막 올라요. 연말이 됐는데 예대율도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 네. 아, 진짜 경기 침체 안 오겠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사는 거죠. 네. 그게 또 너무 늦게 사는 거지. 너무 좀 고점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던져버리면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기를 하면은 계속 지켜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시그널로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조 PMI 지표가 지금 좋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기업이 이거 진짜 나 비용 너무 많이 올라갔어. 이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여. 네. 우리 나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좀 긴축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올라갔는데, 나 매출 잘 되는데? 판매 잘 되네? 그럼 또 투자하자.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계속 가는 거죠. 그게 반도체 사이클일 수도 있고, 뭐, 소비 관련된 사이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PMI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비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그래도 괜찮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금 상승률이 지금 미국이 높아요. 개인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자체적인 어떤 부채 비율도 너무 낮아. 그래서 내가 뭔가 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네. 미국 정부가 개인들한테 그냥 막 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 스튜던트 론, 그 학생 대출, 학자금 대출 네. 갚아버렸잖아요. 정부가. 네. 그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나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겠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왜 94년이랑 비슷할까? 아니면 그 옛날하고 비슷할까? 하고 보면 그만큼 과거에 이렇게 97년, 98년, 2000년 요때 터졌을 때
2007년 터졌을 때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엄청나게 개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적자. 내가 가진 현금보다도 부채가 더 많아.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쉽게 깨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세 하락장이 50% 이상의 폭락장이 여기서도 왔고 여기서도 왔죠. 네. 여기서는 정말 세게 왔죠. 요 때를 보시면 이때가 세게 wan 게 이렇게 적자였던 때에 여기에 막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 내 코스트가 막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고 막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을 해요. 근데 내가 매출을 하고 있는 돈을 받아야 되는 쪽에 밸런스시 개판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파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폭락장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막 비용이 올라요. 근데 내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밸런스시트를 보니까 너무 튼튼해. 마이너스라니까요. 네. 부채보다도 현금을 더 많이 들고 있어. 개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판매를 하면 소비하겠네. 그래? 그럼 더 만들자. 그럼 나 투자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 사이클은 계속 괜찮다라는 거죠. 미 연준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안 오겠네.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를 먼저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를 빨리 먼저 올리고 천천히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올리는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왜냐하면 사실 버퍼가 좀 있어야지. 네. 금리를 좀 올려놨어야지 네. 떨어뜨릴 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좋아 보이니까 확 땡겨놓고 그리고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잊어먹고 그냥 한 2년 쉬다가 다시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그 다음 해에 올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지금은 던지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럼 버티려면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행지수도 계속 올라가요. 왜 꺾이냐 이거죠. 왜 갑자기 이게 갑자기 확 떨어지나요?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평평해지고 그죠? 이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오잖아요. 보세요. 올라가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죠? 지금 보면 이제 올라가요. 이제 조금 평평해질 것 같다 말까 한데 뭐 벌써 경기 침체 온다고 걱정하냐 이거죠. 선행지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차트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걱정을 지금 미리 하고 미리 액션에 옮기냐 이거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나냐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빠른 긴축을 경험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냥 던지고 보는 거죠. 근데 던지고 났는데 시장이 올라가? 안 되겠네? 다시 사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내가 맞다.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요런 사이클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바로 전에 10에서 20%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승.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하냐면 미 연준 금리가 2.5%나 3%까지 도달할 때까지 상승. 그리고 나서 그 도달하고 나면 팔자. 대세 하락장. 그래서 언제쯤 2024년 상반기에 다 던지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2년 뒤 이게 원래 기존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조정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처음 올리고 나서 오히려 장이 올라가. 그리고 나서 이 하늘색 기간이 뭐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빨리 올리는 구간에는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아주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 변동성 구간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3% 올리기 전쯤에부터 바닥을 찍고 또는 변동성이 끝나고 이제 금리를 다 올렸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왔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그때부터 튀는 거죠. 그리고 계속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계속 매년 ROE, 자기자본 이익률만큼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쯤 끝나냐 계산했었을 때 예금 증가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치면 대출 증가율이 꺾여야 되잖아요.
아까 계산했었을 때 60%대라고 치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대충 계산해 보면 60%가 10% 늘어나면 66이 되죠. 네. 66%가 10% 나면 늘어나면 뭐 한 75% 정도 되겠죠. 74, 5% 되겠죠. 여기서 또 늘어나면 80%, 네. 90%.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 4년 동안 좋을 수 있어요. 4년. 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래서 끝나는 게 2026년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은 몰라요. 근데 물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뭡니까?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금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경기 침체가 오기 6개월 전에는 주식 있으시면 안 돼. 아무리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네. 경기 침체 6개월 전에 들고 있는 거는 진짜 큰일 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6개월 뒤에 올 거라고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컨센서스 이겁니다. 올해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네. 뭐 한 1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없어요. 거의 뭐 없지 않고 뭐 10%대 중반. 내년이 50%입니다. 되게 높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긴축 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내년에 올 거니까. 근데 내년이라는 게 내년 초인지 내년 하반기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초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금 팔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2024년 이후로 보면은 16% 정도 돼요. 저는 거기에 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 6개월 전에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때 대사하락장은 최소 40%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식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중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냐면 올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가 한 자릿수의 수익률 정도가 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잘 종목을 선별하고 업종을 선별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올해 연초부터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중간선거 제가 전에 와서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중간선거 해에 연초 대비해서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의 평균 수익률 얼마예요? 별로 좋지 않네요. 0%. 그냥 플랫. 연초부터 11월 달까지. 올해는 별로. 근데 11월부터 12월 요 두 달, 한 달 반 이때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한 자릿수 상승률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보시면 그 중간선거가 있었던 모든 해가 다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이만큼 빠졌다는 거죠. 평균. 얼마나? 17%나 빠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다 되돌려요. 그게 지금 올해라는 거죠. 미 연준은 94년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저도 94년이나 98년이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네. 보시면 94년에는 9% 빠졌고 98년에는 19% 빠졌어요. 우리는 지금 딱 요 중간이야. 그리고 나서 14% 오르고 38% 올라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오르면 네. 이 정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닥을 정확하게 측정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제가 10에서 20%라고 얘기했잖아요. S&P 500이 지금 14.6% 빠졌고 네.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24%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가 바닥일지, 얼마나 스트레칭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지만 예측했던 대로 중간선거해의 경기 침체가 바로 그 다음에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올라가는 장이 먼저 온다라는 거죠. 네. 심지어 2006년도 보시면 빠졌다가 이만큼 오르고 2007년, 2008년 위기가 터졌다는 거죠. 2008년에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2024년이 되겠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첫 시나리오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클의 후반부인 건 사실인데 이게 2년 후에 끝날지 4년 후에 끝날지 정답은 없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지금 던져버리면 이걸 못 버텨서 분명히 나중에 다시 사게 된다. 너무 많이 오르고 나서. 네. 그건 안 된다. 지금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금리를 훨씬 많이 올렸을 때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94년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있지만 네. 그 전에 보시면 아까 60 몇 년도 뭐 70년도 80년도 보면은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렸어요. 60년대에 금리 올렸던 속도는 빠른 긴축인데 5% 올렸어요. 두 번째 사이클이었던 70년대는 빠른 사이클, 1년 반 정도의 사이클에 7.5% 올렸어요. 그리고 80년대는 얼마나 올렸냐면 거의 10%를 6개월 만에 올렸어요. 진짜 빨리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커.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게 엄청나게 올렸다. 그때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네. 그냥 못 버티고 그냥 충격.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때랑은 비교 안 하냐? 너는 이것만 보고 94년, 98년만 비교를 하고 왜 그전하고 비교를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미 연준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70년대, 80년대는 정부 부채 비율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올려도 그만큼 감당 가능한 금리였다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사람이야. 네. 근데 내가 금리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왜 올리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낮춰야죠. 그러니까 왜 10%나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부 부채 비율이 옛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옛날의 금리 수준으로서 올릴 수는 없고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역행으로 계산했었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94년하고 98년 요때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미 연준도 9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사이클을 보시면 93년 말이 바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4년 1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려서 95년 4월에 꼭지를 찍었어요. 그러면 1년하고 한 2, 3개월 동안 얼마나 올렸냐? 3% 넘게 올렸죠. 네. 그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3월에 처음 올렸잖아요. 바닥이 작년 12월. 비슷하죠? 그럼 3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올리면 1년 정도. 네. 그죠? 그때까지 올리는 속도가 지금 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3.25%예요. 그럼 요때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높거나. 요 정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미 연준이 금리를 3% 올리고 나서 안 올려요.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그죠? 그 또 다시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뜨렸다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러니까 금리를 확 내려줘요. 요게 닥한 법을 만듭니다. 아, 잘못했네. 그러고 나서 빡 긴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이 시나리오인데 여기하고 비슷할지 여기하고 비슷할지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빠른 긴축하고 비교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이런 사인이 나옵니다. S&P 500은 요 기간입니다.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고점으로 만들었던 때 3% 올렸던 때 요때는 변동이죠. 변동성이죠. 이렇게 옆으로 기는 현상. 네. 그러다가 이제 폭등을 합니다. 얼마나? 173% 오릅니다. 그죠? 네, 요거를 요때 요 구간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요런 시즌을 보시면은 연초의 꼭지. 그럼 올해로 따지면 올해 초가 꼭지. 그리고 10% 확 빠져요. 단기간에 2개월 만에. 네.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하면서 쭉 가다가 한 번에. 결국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확 올라가서 예, 요 고점을 탈환을 합니다. 이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S&P 500이 1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좀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지금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말에 중간선거 때 상승해서 전 꼭지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 이걸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은 이게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3% 땡기고 나서 급등. 얼마나? 193%.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요때 한번 볼까요? 14% 빠지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져서 결국은 얼마의 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 지금 보면 3개월 넘었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 1, 2, 3, 4. 5개월이에요. 훨씬 길어진 기죠. 그 기간 동안에 이 14%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24%. 그리고 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탈환하는 게 1년 걸립니다. 그죠? 이때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다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조정 구간이 9개월이 됐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1월부터 네. 9개월 더 하면 언제죠? 올해 8월. 올해 8월이겠죠.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 그러면 아까
얼마 7월 27일이 올리는 속도가 떨어지는 그때부터 그랬죠. 중간선거도 올해 연말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빠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언제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뭘 사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당 가능한 금리. 그러니까 미 연준이 우리가 지금 예측이 틀렸잖아요. 미 연준이 저렇게 할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할 거다 생각했는데 또 아니야. 그럼 결국은 미 연준이 정말 도대체 뭘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 연준이 생각하는 고점 금리는 얼마냐? 얼마겠습니까? 3.25에서 3.5% 사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국채 금리로 따지면.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94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이 65%였어요. 98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이 60%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의 평균 금리가 7%, 5.5%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터졌습니다. 그러면 요거 부채 비율 곱하기 금리 해서 하면은 일정 부분의 어떤 이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수준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냐? 140%나 돼요. 이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반으로 줄여야죠. 감당 가능한 금리는 3.25%다.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제법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예요. 130%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 나오냐? 3.5%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2%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 채권을 살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장기 쪽으로 많이 실을 겁니다. 제가 운용하는 안타랩의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늘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살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2.98%까지 갔어요. 금리가. 그리고 쭉 떨어지면서 2.7%까지 떨어졌잖아요. 다들 이게 왜 이렇게 경기 침체 일어날까 걱정하니까. 그럼 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다시 또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금리는 요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고 했었을 땐 그때는 좀 걱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은 그럼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 대충 계산했더니 3% 이상까지는 무조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때 94년도와 지금하고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94년도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낮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유가 그렇게 안 높았는데 왜 80년대, 70년대랑 안 비교하냐? 그때는 올 쇼크 나오고 지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미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데 요거를 역계산을 해보면 지금 90년대 중반에 CRB,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인덱스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고 이게 얼마의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하는 거냐면 4% 연간이에요. 이건 낮춰야죠. 항상 2%를 타겟이 잡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적어도 이 인플레이션이 4% 미만으로 떨어질 때 3%까지 올려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금리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모게지 고정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나온 숫자가 5.3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대출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예측한다면 또 다시 대출은 늘 거예요. 금리가 좀 높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 가능하다면. 그게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 보시면 94년, 98년 가계부채 비율이 65%, 70%였고 이때 30년 모게지 금리가 8.7%, 7.5%였어요. 또 버블이 터졌을 때 2007년, 2008년도 보시면 95%였어요. 98%였어요. 금리가 5.7, 5.5였단 말이죠. 그럼 요때에 이게 70 곱하기 7.5를 하든 98 곱하기 5.5를 하든 이때 감당 가능한 금리 그리고 터졌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부채 비율로 보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78.5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요때하고의 역산을 하면 감당 가능한 금리가 7.2%, 낮게는 6.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5.23이니까 5.23 정도, 죄송합니다. 5.37 정도 되니까 요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또 다시 대출이 늘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안 늘겠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가계가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대출도 계속 일어날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이게 밴드가 쭉 빠지는 밴드였어요. 어쨌든.
이럴 때는 우리가 채권이 안전자산입니다. 이 시대는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어쨌든 채권 금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 빠졌기 때문에 네. 금리가 요 정도 8% 이상 10% 가까이 됐었다 하면 계속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안전자산이죠.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바닥을 안 찍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요걸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이 밴드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평평해지고 다시 이제 상승 주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채권을 사야 되느냐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 지금은 채권 들고 있으면 손실이에요, 무조건. 네. 왜냐면 아까 이렇게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구간에 샀다. 그럼 채권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가장 바닥일 때 사서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 버리니까 얼마나 손실이 납니까? 30% 마이너스. 채권 투자했는데 30% 마이너스. 이거 못 버텨요. 아니면 그냥 30년 들고 있어야 되니까. 네. 원금 회수하려면. 네. 있잖아요. 30년짜리를, 20년 플러스짜리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었고, 보시면 유럽 채권도 잘 안 빠지다가 확 빠져요. 이렇게. 얼마씩 빠집니까? 막 10%씩 빠지잖아요. 이런 구간이 나와요. 네. 조심해야죠. 채권 투자를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8이란 말이죠. 네. 그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3.25에서 3.5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지금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1.5%도 안 되는데 왜 주식을 사냐? 아니 지금 국채가 정부채인데 3%를 준다는데 그거 사야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건 배당주를 들고 있다.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왜? 배당 수익률이 1.5%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3.2가 훨씬 3%가 훨씬 더 높잖아요. 그쵸. 채권을 사야 되냐 배당주를 사야 되냐 했을 때 채권을 사고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했던 알파벳 구글 자사주 매입 소각 얼마나 한다고 발표한지 아시죠? 예, 700억 달러. 그게 순이익보다 더 높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배당 수익률보다 자사주 매각 소각 수익률이 더 높아.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사면 일드가 1.45가 아니라 3.4라는 거죠. 그럼 그 주식을 사고 싶지. 꼭 굳이 채권을 사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리 일드가 높다 하더라도 3% 하더라도 수익률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3%의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겠죠.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요. 기업은 실적이 좋아요. 자사주 매각 소입해요. 소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수익률이 훨씬 높겠네? 주가는 더 올라가겠네? 반대로 채권은 수익률이 안 좋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타이밍을 잡냐면 자사주 소각 수익률이 떨어지고 시장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일드가 2%대로 떨어지고 전체 다가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거의 3. 몇 %까지 올라가 있고 그럼 거기도 이제 고점 정도의 생각 아까 3.25에서 3.5%라 생각하면 그럼 이거 다 팔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배당주를 팔아서 국채를 산다. 이 전략을 펴겠죠.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초쯤 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적. 근데 실적을 보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S&P 500 기업들 중에서 1사분기 실적 발표한 게 20%가 넘어요. EPS가 지금 예상치 상회한 기업이 80%나 됩니다. 매출 상회한 기업이 70%나 돼요.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익 증가율이 6.6% 작년 말 예측치보다 높아졌어요. 순이익 마진율이 당연히 떨어졌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높아졌는데. 근데 떨어졌는데 올해 1사분기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원자재가 많이 올랐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월 달에 터졌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그때까지 계산한다면은 1사분기 굉장히 안 좋아져. 마진이. 근데 그게 안 좋아지지 않았죠?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12.3%면. 무슨 얘기냐? 가격 전가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사줬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안 깨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정신 차릴 거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지금은 막 긴축, 발작.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했었을 때